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 나라 이름만 들어도 진땀을 흘립니다.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무너진 지금 유독 이 나라 제품만 세계에서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1위를 내줬습니다. 넷플릭스가 전략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아마존이 지금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들이 유독 이 한 나라에서만 연속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강해지는 이 나라에서 그 지옥을 버텨낸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면 무적이 됩니다. 라면 하나로 시가총액 10조를 만들었고 200년 화장품 강국 프랑스가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5천만 명이 80억 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소비자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파리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로레알 본사의 아시아 전략 담당 임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화장품 얘기, 브랜드 얘기, 시장 얘기를 밥 먹듯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는 늘 스스로 시장을 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하버드 강의실에서였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보스턴의 아침은 이미 겨울이었고 강의실 안은 히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라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 제목은 소비자 행동과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마케팅 기초 수업이겠거니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인도 뭄바이 출신 라제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날카로운 친구였습니다. 가족이 인도에서 유통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나라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담당 교수는 소비자 행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제임스 윌슨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분필로 뭔가 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빨간 봉지였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고 불꽃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라제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면이 왜 나오지?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제품을 아는 사람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라면 아닌가요? 매운 걸로 유명한 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이에요. 그런데 이 라면이 뭘 만들어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라면 하나로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백만 명이 이 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유행한 거겠지. 프랑스에도 반짝 유행하는 식품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구조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4글자가 적혔습니다. 지옥의 테스트베드.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인도 시장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14억 인구의 소득 수준도 다양하고 종교마다 식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지옥이라고 부르나요? 교수님이 잠시 라제시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인도 시장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복잡한 시장은 세분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시장은 완벽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라제시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불닭볶음면 사진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이 라면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맵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수십 종류의 라면 중에서 이 제품을 살아남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한 달 안에 성패가 갈립니다. 맛이 없으면 바로 퇴출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저는 라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손에서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마케팅 이론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는 건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을 단련시키고 단련된 기업이 세계를 정복하는 구조.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 한국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라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 들어갔다가 실패한 글로벌 기업들도 있겠네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로고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1위 기업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크린에 로고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이베이, 까르프, 우버이츠, 아마존, 형광등 불빛 아래 그 로고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무심코 커피잔을 다시 집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라제 씨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다 글로벌 1위 기업들이잖아요. 윌슨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실패했거나 지금도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이베이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커머스 기업이죠. 이베이는 단순히 한국에 진출한 게 아니에요. 아예 한국 토종 플랫폼인 지마켓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현지화 전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결국 철수했습니다. 라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직접 인수까지 했는데도요? 네.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쿠팡은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 하나를 파고들었습니다. 빠름. 오늘 밤 11시 59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현관 앞에 물건이 놓여 있어요. 새벽 배송이라고 합니다. 이베이의 글로벌 물류 시스템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라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틀 배송도 감사한 수준인데. 그러자 교수님이 정확히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도 소비자는 이틀을 기다립니다. 미국 소비자도 이틀을 기본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는 하루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이틀이 걸리면 느리다고 불만을 냅니다.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라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문화 차이 아닌가요? 꼭 한국 소비자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기업을 바꿉니다. 그게 차이예요. 교수님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셨습니다. 까르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까르프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 진출 프로젝트 이야기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프랑스 최대 유통그룹이 1996년 한국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까르프는 프랑스식 대형 매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는 방식이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매일 신선한 걸 원했어요. 오늘 잡은 생선, 오늘 아침 수확한 채소. 일주일 전에 산 걸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결정을 프랑스 본사에서 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번 주 유행하는 게 다음 주면 사라질 만큼 빠르게 변하는데 본사 승인을 받으려면 몇 주씩 걸렸어요. 그 사이 한국 경쟁사들은 하루 만에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속도 싸움에서 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 사례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10년 만에 완패였습니다. 그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신 걸까요? 강의실 히터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라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프랑스 기업만 그런 건가요? 다른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비슷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국 시장에서 너무 오래 성공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유독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성공 방식이 굳어진 기업일수록 한국 소비자 앞에서 적응을 못해요. 라제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군요. 교수님이 세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우버이츠입니다. 전 세계 배달 앱 시장을 장악한 우버가 한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19년에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토종 앱에 완패했어요. 라제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버가요? 네. 배달의 민족은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메뉴 선택부터 결제, 배달기사 위치 추적까지 모든 과정을 앱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리뷰 시스템도 극도로 정교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리뷰를 정말 꼼꼼하게 씁니다. 별점 하나 차이로 하루 주문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버이츠의 글로벌 표준 시스템으로는 그 섬세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마존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아마존은 지금도 한국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의 자랑이 이틀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틀 배송이 느린 겁니다. 쿠팡 앞에서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게 됐어요. 강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이들은 자신의 글로벌 표준이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그 표준을 거부했어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라제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인도 시장은 기업들이 낮은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저렴하게, 단순하게. 그게 통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네요. 기업이 높은 기준에 맞춰야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교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기업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까르프가 10년 만에 철수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3번 났습니다. 숫자 3개가 적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보스턴의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한국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면 소비자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1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도착해야 하는 시간. 3초. 웹페이지가 로딩되는데 걸려도 되는 최대 시간. 3초가 넘으면 소비자들이 그냥 꺼버립니다. 라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3초요? 인도에서는 3분도 기다리는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산업 전체를 바꿉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그게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3초를 못 참으니까 통신사들이 미친 듯이 속도 경쟁을 한 겁니다. 기업이 인프라를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의 조급함이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소비자가 인프라를 바꾼다. 파리에서는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느려도 그냥 기다립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배달 시스템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음식 배달이 30분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제 씨가 대답했습니다. 불만 접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리뷰에 바로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그리고 그 리뷰가 다음 날이면 수만 명한테 퍼져요.
그래서 배달앱들은 라이더 동선부터 음식 포장 방식까지 1분 단위로 최적화했습니다. 어떤 포장재를 쓰느냐에 따라 배달 후 음식 온도가 몇 도 차이 나는지까지 계산합니다. 라제 씨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포장재 온도까지요? 네. 치킨 하나를 배달할 때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포장. 박스, 수분이 빠져나가는 구조, 소스가 흐르지 않는 디자인을 전부 계산해요. 그냥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한국 소비자들한테 바로 찍힙니다. 저는 파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겨와서 눅눅해진 감자튀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반품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반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라제 씨가 대답했습니다. 매장에 가져가야 하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택배기사가 집으로 직접 와서 수거해 가요. 환불도 즉시 됩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라제 씨가 인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도에서는 반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사면 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네요. 교수님이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플랫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반품이 불편하면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안 삽니다. 그러니까 반품을 쉽게 만들수록 오히려 구매가 늘어요.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그걸 먼저 알아챈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반품해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포장해서 UPS 매장을 찾아가고 영수증을 챙기고 환불까지 며칠을 기다리는 과정.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30년 만에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 경험한 걸 압축해서 겪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빨랐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빠를 거라는 걸 몸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후퇴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는 반대예요. 느린 변화에 익숙하다 보니 조금만 나아져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변화 속도 자체가 기준이 됐군요. 교수님이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기준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의 최고가 오늘의 평범이 되고 오늘의 평범이 내일의 불만이 됩니다.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라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그 속도를 버텨낸 건가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버텨낸 게 아니에요. 그 속도가 이 기업들을 괴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괴물.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괴물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세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삼성, 현대, LG. 로고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스크린에 반사되며 강의실 전체가 잠깐 밝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라제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한국 소비자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강해진 기업들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강해진다. 챕터 2에서 들었던 까르푸 이야기가 겹쳤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한쪽은 도망쳤고 한쪽은 괴물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삼성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전자회사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품질관리부서를 견학했는데 강의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 사이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라제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새벽 3시였어요. 그런데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빽빽하게 모여 앉아서 부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날 출하된 제품에서 0.001% 확률의 미세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회의하고 대책을 세웠겠죠. 어차피 0.001%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라제 씨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팀 전체가 남아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분해하고 공정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0.001%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그 직원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0.001%면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 제품을 10,000명이 사면 1명은 불량품을 받는 겁니다. 그 1명한테는 100%예요. 그 1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1명한테는 100%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의무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라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도 공장에서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불량률 몇 %면 업계 평균이다. 이런 말은 들었어도.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평균과 싸우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평균이 아니라 그 1명과 싸웁니다. 그게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교수님이 현대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현대차가 1990년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싸구려 이미지였어요. 품질이 안 좋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놀림감이 됐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요타, 혼다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어떻게 바뀐 걸까요? 라제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기술 투자를 했겠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바꿨어요. 한국에서 차를 사면 아주 작은 결함도 용납이 안 돼요. 문 닫는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바로 서비스 센터 갑니다. 핸들이 1mm 삐뚤어졌다. 바로 클레임 걸어요. 그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서비스 센터에 가는 사람들.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품질 조사 기관인 JD 파워 순위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는 거의 꼴찌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는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만든 건 한국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압박이었습니다. 라제 씨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가 말이 안 되는데요. 보통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바꾸는데 몇십 년 걸리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현대차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품질관리 전문가 그룹이 한국 자동차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독일이면 품질관리의 본고장이잖아요. 라제 씨가 물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객 클레임 대응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고요. 한국에서는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24시간 안에 원인 분석이 시작되고 48시간 안에 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안에 재발 방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과정에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지셨습니다. 필사적인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한테 한번 찍히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품질관리팀이 회사에서 가장 긴장하는 부서예요. 보이지 않는 영웅들입니다. 라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을 무서워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는군요.
그 말이 강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권력의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페이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이야기의 절반쯤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이 강해진 이유, 현대가 강해진 이유. 그 뒤에는 전부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화장품 시장에서는 어떤 짓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답이 다음 순간 너무 선명하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화장품 병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샤넬, 랑콤, 디올. 그리고 그 옆에 한국어 로고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장품이라면 제 영역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이 업계 냄새를 맡으며 자랐으니까요. 샹젤리제 로레알 본사 복도에서 맡던 그 향수 냄새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건 자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산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품입니다. 저는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온 건 200년이 넘은 사실이니까요. 샤넬이 탄생했고, 랑콤이 성장했고, 로레알이 글로벌 1위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그 자신감을 단번에 꺾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1위 국가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제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가 알겠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K-뷰티 수출액이 202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프랑스를 밀어냈어요. 중동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인도는 처음으로 K-뷰티가 진입하며 1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제 씨가 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요? K-팝이나 드라마 인기에 편승한 거 아닐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유로모니터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아시아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문화적 호기심에서 기능과 가성비로 이동했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실력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뷰티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 몇 단계인지 아세요? 10단계가 넘습니다.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아이크림. 그리고 각 단계마다 최고의 제품을 원해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바로 다른 제품으로 갈아탑니다. 라제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요?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 정도요. 클렌징하고 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정도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피부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 까다로움이 한국 화장품 회사들을 극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성분 하나하나를 파고들고 효능을 임상으로 증명하고 텍스처와 흡수력까지 수백 번 실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조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조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제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라제 씨가 대답했습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위조품 적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마녀공장이에요. 한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2위가 설화수고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위조범들이 공격 대상을 바꿨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겁니다. 샤넬을 복제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인디 브랜드를 복제하기 시작했다는 건 K뷰티가 명품 반열에 올랐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라제시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소피,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소비자는 프랑스 사람이야. 우리가 좋다고 하면 세계가 따라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들이 그 말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1위, 미국에서 최대치, 중동에서 50% 폭증, 그리고 위조범들의 새로운 표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을 식히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경쟁력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역사보다 성분을 받고 브랜드보다 효능을 봤어요. 그 기준이 지금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요즘 K뷰티 많이 써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 선크림 쓰시거든요. 처음엔 왜 프랑스 제품 안 쓰냐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발랐을 때 느낌이 달라. 가볍고 흡수가 빠르다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라제시의 어머니가 프랑스 제품을 버리고 한국 선크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온 그 산업에서 광고도 아니고 브랜드 역사도 아니고 그냥 발랐을 때 느낌 때문에.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받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아버님께 전화해 볼 만한 내용이 생겼죠?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덮어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라제시가 조용히 제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분필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집단지성. 한국 소비자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도도 아니고 높은 기준도 아니에요.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라제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들도 리뷰 쓰지 않나요? 인도에서도 아마존 리뷰 엄청 많은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한국에서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발매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해 리뷰가 올라옵니다.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바로 그날 분해에서 부품이 뭔지, 원가가 얼마인지, 전작 대비 뭐가 바뀌었는지를 전부 분석해서 올려요. 그리고 그 정보가 다음 날이면 수십만 명한테 퍼집니다. 기업이 뭔가 숨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라제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분해를요? 인도에서는 제품 박스도 안 뜯고 리뷰 쓰는 사람이 태반인데.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있어요. 제품 리뷰, 가격 비교, 사용 후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토론됩니다. 그 속도와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로 만듭니다. 스토리를 입히고 모델을 세우고 감성을 팝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광고보다 소비자 리뷰 하나가 더 강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식품 회사가 제품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됐어요. 소비자가 직접 성분표를 들여다보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회사 매출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라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시간이요. 네. 한국에서는 6시간이면 기업 하나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속이는 순간 끝이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까부터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로레알은 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아버지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그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무서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좋은 제품은 광고 없이도 퍼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퍼뜨려요. 추천글이 올라오고 후기가 쌓이고 순식간에 품절이 됩니다. 반대로 광고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으면 바로 들통납니다. 라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예산이 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하겠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품력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키워줘요. 돈으로 이미지를 살 수 없는 시장이에요. 라제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반대예요. 광고 많이 하는 기업이 이겨요.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브랜드 인지도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소비자들이 기업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구조네요. 교수님이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잘하면 소비자들이 키워주고 못하면 소비자들이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순간 위조품 순위가 마녀공장으로 바뀐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광고 한번 제대로 못한 인디 브랜드가 샤넬 옆에 서게 된 이유. 소비자들이 직접 발견하고 직접 퍼뜨리고 직접 키워낸 겁니다. 마케팅 예산 한 푼 없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극단적으로 충성스럽거나 극단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으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하지만 한 번 배신당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네요. 교수님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겁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바로 말합니다. 그 정직함이 기업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그 긴장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브랜드가 소비자를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감성을 심고 그 감성이 소비자를 움직인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발견하고 소비자가 키우고 소비자가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세계가 한국 소비자들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제 씨의 어머니가 프랑스 제품 대신 한국 선크림을 고른 것처럼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화살표들이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히터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다 실패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반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반대요? 한국이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올리브영을 아는 사람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드럭스토어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편의점 같은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올리브영이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엽니다. 4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들고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드럭스토어가 미국에 상륙한다. 세포라와 얼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
그리고 그 400개 브랜드 중에는 아까 위조품 1위를 기록한 마녀 공장도 있을 겁니다. 프랑스 화장품을 밀어낸 그 제품들이 이제 미국 오프라인 매장 진열대에 나란히 서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에요. 한국 소비자들한테 단련된 400개 브랜드가 한꺼번에 미국 소비자 앞에 서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안 팔릴 이유가 없어요. 라제식과 불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불닭도 그런 경우 아닌가요? 한국에서 살아남은 라면이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 수십 종류의 라면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은 제품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긴 제품이 전 세계 100개국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라제식가 대답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었겠네요. 맞아요. 한국에서 단련된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그 시장의 기준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흔들리는 중동에서 한국 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30% 폭증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팔리는 겁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례로 넘어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 실패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배운 걸 오히려 세계 전략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보세요. 한국 소비자들이 매번 같은 메뉴는 지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즌 한정 메뉴를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처음엔 거부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시즌 메뉴를 시작했습니다. 라제식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대박이 났죠. 그리고 그 전략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미국 스타벅스에서 파는 시즌 메뉴들, 한국에서 시작된 전략이에요. 굿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스타벅스에서 한정판 텀블러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을 보고 본사가 깜짝 놀랐어요. 커피 회사에서 왜 컵을 사려고 줄을 서지? 그런데 그 현상을 글로벌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한정판 굿즈를 파는 것,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케아 사례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게 핵심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조립해서 배달해달라고요. 이케아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 한국에서만 조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이케아 본사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략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한국 소비자들이 이케아의 아시아 전략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라제식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인도 이케아도 조립 배송해줘요. 저 그거 쓴 적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한테 밀리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검색 결과로 링크 목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을 원했어요. 구글이 그 불편함을 외면하다가 결국 검색 상단에 답을 바로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이 쓰는 그 기능이 한국 시장에서 배운 겁니다. 라제식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구글 기능이 한국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거네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소비자 5천만 명이 전 세계 80억 명의 소비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높아진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시즌 메뉴도 이케아의 조립, 배송도 구글의 검색 방식도 전부 한국 소비자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천만 명이 80억 명의 기준을 바꾼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낯빛 강물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멀리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한국 소비자들도 멀리서 보면 그냥 까다로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흐름이 세계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일하든 한국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주시하세요. 그게 5년 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라제시가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소피,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지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핸드폰이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챙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웃으며 나가는 발소리가 섞였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라제시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히터가 꺼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보스턴의 바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꺼진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숫자들이 눈앞에 떠 있었습니다. 일본 1위, 미국 최대치, 중동 50% 폭증, 위조품 표적 교체. 저는 파리에서 자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옆에서 학교를 다녔고 샹젤리제를 걸으며 어른이 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로레알 본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향수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 냄새가 저한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피,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소비자는 프랑스 사람이야. 우리가 좋다고 하면 세계가 따라와. 그 말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창가로 걸어가서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이 낯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물 위를 지나가며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용해 보이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되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쉬지 않고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시즌 메뉴도, 이케아의 조립 배송도, 구글의 검색 기능도, 그리고 라제시 어머니의 선크림도 전부 그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소피, 웬일이야? 수업 끝났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약간 조여왔습니다. 저는 잠시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로레알이 한국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야 물론 중요한 시장이지. 왜? 저는 오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짧게 전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것. K뷰티가 일본과 미국에서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것. 위조범들이 이제 마녀 공장을 복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라제시 어머니가 프랑스 제품 대신 한국 선크림을 쓴다는 것. 아버지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그거 나도 알아. 우리 이사회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 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먼저 공략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유리창에서 이마를 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임원이 한국 시장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실에서 처음 배운 것이 이미 업계의 상식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저는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빈 강의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크게 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커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라제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라제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찰스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먼저 공략하라고 할 것 같아. 라제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한국 화장품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거야.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피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있고 K-팝이 유행하고 음식이 맵다는 정도.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기업을 단련시키고 단련된 기업이 세계를 정복하는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베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까르프가 도망쳤습니다. 아마존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기업들이 그 나라 소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달기 100개국을 넘겼고 올리브영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고 K뷰티가 프랑스를 밀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먼저 공략하라. 거기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통한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찰스강의 잔물결이 햇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